네, 자, 시작합니다. 첫 시간 조금 이해가 다 됐죠? 첫 시간 뭐 너무 쉬운 거 했죠, 그죠? 너무 쉬운 거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하셔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기초 과정부터 이렇게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합격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실질적으로. 특히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제가 뭐 질문 안 하겠지만 2차를 시험 치는데 떨어졌는데 오늘 시험 여기 있다 계신다 이러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그분들은. 보통 보면요, 2차 시험 먼저 떨어졌다 하면 기회가 1년 더 있죠. 보통 보면 공부를 늦게 시작해. 뭐 시험 임박해서 뭐 핵심 요약 강의할 때 이렇게 오면 잘못 또 떨어집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법규는 또 양이 많대죠. 실제로 아까 했던 뭐 시도라든지 뭐 시군구 이런 것들은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법령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간은 뭘 할 거냐면 형벌에 대해서 해봅시다. 형법 시간은 아니지만 또 시험 문제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기에 형법상의 형벌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뭔가 잘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보죠. 사형도 있고 사형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징역이 있다는 거야. 징역이 이제 있게 되고 징역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금고예요.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이 뭐죠?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 네? 자유를 박탈. 대단한 답변입니다. 자유를 박탈하지. 다른 말로 깜빵에 보내뿐다. 똑같습니다. 둘 다 교도소에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럼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깜빵에 가서 그냥 책만 보고 할 것인지 정해진 시간에 노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징역과 뭐로 나뉜다. 공부가 나뉜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렸냐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징역이 엄한벌이다. 금고가 엄한벌이다. 징역이 위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시험 여러분들 다 시험 칠 수는 있죠. 근데 시험을 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를 결격자라 합니다. 그 결격자 속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용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실형과 집행유예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선고를 하는 거야. 실형 선고도 있고 선고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에서 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죠. 차이가 뭡니까? 이게 그거야. 실형은 실제로 형을 살린다는 뜻이지. 깜빵에 보내보는 것이 뭐고? 실행이 되는데. 그럼 요 집행유예는 뭐죠? 깜빵에 보내는 걸 집행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유예시켜 준다고요. 원래는 그 범죄 행위가 깜빵에 보내야 되는데, 예? 좀 뭔가 경미하다 이럴 때는 집행만큼은 어떻게 준다고? 선고는 해요. 선고를 하는데 집행을 매준다? 유예시켜 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뭘 이거 설명하려고 하냐면 주택관리사는 아무나 시험 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결격자가 아니라야 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잘 보십니다.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실형. 그럼 실형은 반드시 기간이 있었겠죠. 만약에 1년 징역 내지는 1년 금고형을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선고를 받았으니까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면 실제로 1년 동안은 깜빵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깜빵에 가 있는 동안 시험 당연히 못 치고 깜빵에 갔다 와서 몇 년 동안은 못 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시험 결격자라니까요. 실형이 선고받았죠.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험 치러 가면 안 받아줘. 몇 년 동안 시험 못 친다고요? 2년이라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게 되면 결격자가 되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에 금고 이상의 그때 금고가 나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전문들은. 근데 어떤 경우는 물론 2년도 있고요. 3년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하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가 중요해. 금고 이상의 뭐? 실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주로 몇 년이 안 지나면 2년이 안 지나게 되면 결격자가 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결격자야. 근데 또 하나가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요. 1년 금고를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날 선고를 했다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날 선고를 하게 되면 원래는 6개월의 징역이었다 하자고요. 징역이었는데 집행유예 이 기간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보통 길게 하거든요. 만약 2년 집행유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자입니까? 결격자가 되지. 그럼 집행유예가 끝나게 되면 집행유예가 끝나게 되면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결격이 풀리는 겁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까? 이게 출제가 서너 번 나왔어요.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야. 이게 실형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통은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고 몇 년이 안 지나야 되고 2년이 안 지나면 결격자가 되고 되는데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결격자가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이제 형벌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다시 거기에는 사행이 있고 17페이지입니다. 징역 있죠? 금고가 있죠? 구체적인 거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금고 위에 징역이 있구나 말하면 돼.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기는 한데 간접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벌금과 가태료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벌금하고 가태료는 분명히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벌금과 가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1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게 되면 혹시 전과자입니까? 전과자가 되는 거야. 형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야. 근데 가태료 만약에 똑같은 50만 원, 100만 원 받게 되면 전과자는 아니고 이걸 행정 일종의 형벌이라 행정처분이라 그래. 이해되십니까? 형벌과는 다른 겁니다. 가태료는 행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가태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벌금도 많이 나왔고 특별히 이제 벌칙이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와 관련되는 법 공동대 관리법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공동대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법에 따르지 않으실 때는 주로 그때도 징역도 있고 징역도 있습니다. 벌금도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가태료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 추세가 벌금인지 가태료인지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벌금과 가태료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금액의 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벌금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과자가 되는 거야. 형벌이죠. 그거는. 형벌인데 가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 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합니다. 벌금이 형벌이죠. 벌금이 현재 형벌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던 파트 세 가지를 분류를 하자고요. 큰 흐름.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벌금 방금 적게 되면 벌금은 형벌입니까? 형벌이 아닙니까? 요거는 형벌이죠. 형벌이 되는데 형벌이 아닌 돈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방금 했지만 가태료 있죠? 가태료. 이건 행정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형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비교돼야 될 게 두 가지가 돼 있답니다.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과징금. 우리 법규를 보면 매우 중요한 파트가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인강에 전부 주관식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주관식이 몇 문제 나오죠? 16문제가 나오죠. 16문제 나오잖아요. 16문제 나오는데 객관식이 어려울까요? 주관식이 어려울까요? 예? 객관식이 훨씬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요. 왜? 오지 쓴다잖아. 5개 중에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주관식이 훨씬 쉽게 나왔어요. 법규 같은 경우에. 뭐 실물 문제가 이제 파악을 안 해봤지만 법규는 진짜 주관식이 쉽게 나와요. 단 공부를 했을 때 쉽지. 다시 말하면요. 공부를 하실 때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할 때 제일 제가 볼 때 느낌이 뭐냐면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관식 문제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보다는 요령이 있는 사람이야. 공부를 할 때 그 파트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분이 주관식 문제 점수를 잘 득한다니까요. 주관식 문제 나오는 것이 거의 예상이 돼. 실질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야 되면 실제로 주관식 문제를 잘 맞추고 주관식 문제가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자꾸 주관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그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주관식이 득점 포인트야. 진짜입니다. 이거 주관식 문제를 잘 맞추도록 하도록 합니다. 멀리 이야기하다가 나왔지. 자, 그때 이 주관식이 다 나왔다. 이거 주관식 나왔고, 이것도 주관식 나왔고, 이것도 주관식 나왔고요. 이것도 객관식으로 해서 비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차이점을 합니다. 벌금은 형벌입니까? 형벌이다. 그래서 이제 형벌일 때 주로 나왔던 게 금액이야, 금액. 벌금, 형벌인데 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많이 나왔어. 벌금은요,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3,000만 원 이게 키워드가 되고요. 자, 요겁니다. 이 진짜 중요하네요, 별표. 가진금. 이거는 조금만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주택관리업자는 들어는 봤죠? 네? 주택관리업자가 들어봤죠? 주택관리업자 아까도 했지만은 이 주택관리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와 대단하시다. 위탁관리 맞죠?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잡으면 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될 건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자, 다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런 뜻이지. 공동택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 공동주택이 되는데 주로 300세대 이상이죠. 그럼 의무관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관리라는 말이 말 그대로요. 의무적으로 관리하라고요. 의무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관리주체라 그래. 무슨 주체라 한다?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리주체가 전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을 뭐라 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는데 주로 300세대 이상이라 합시다. 아까 답을 딱 생각했는데 이 의무관리 대상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자치관리가 있고 무슨 관리가 있다? 위탁관리가 있죠. 위탁관리는 누구를 선정하는 거죠? 이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선정이 되게 되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죠.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겨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나중에. 엄청나게 자주 나왔는데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주택관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 맨몸으로 가면 등록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자본금이 한 2억 이상 이자 되거든요. 다 일정 요건을 거치고 해서 주택관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기면 안 되죠. 법을 어겼을 때 하는 게 뭐죠?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것이 형벌입니까? 행정처분입니까? 이게 행정처분이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형벌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도 하죠. 요거는 이제 용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형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행정처분도
행정처분이라는 것도 있다. 요 두 가지의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 형벌은 주로 뭐랬죠? 아까? 뭐 사형은 거의 없고 실제로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이 형벌인 반면에 행정처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등록을 뭐 한다? 말소한다. 등록을 했던 거를 말소해버리는 거야. 말소. 이걸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깜빵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죠. 이거는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위반이가 좀 경미할 때 하는 것이 뭐죠? 영업을 뭐 한다? 정지하는 겁니다. 영업을 정지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파했을 때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법을 어기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뭘 하고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영업을 정지시키죠. 요걸 행정 뭐라 한다? 처분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우리 아파트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위탁받았습니까? 아까 위탁 관리를 한다며. 누군가로부터 우리 아파트 관리를 좀 잘 해달라. 돈 줄 테니까 위탁관리 수수료 줄 테니까 좀 잘 관리해달라고 위탁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 예? 입대일 하면 틀리는 거야. 입대이 아닙니다. 입주자 등 중요합니다. 오늘 하게 됩니다. 입주자 등으로부터 우리 아파트 관리 좀 잘해달라. 돈 줄게. 위탁관리 수수료 줄 테니까.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을 어겨서 이 사람이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를 이제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입주자 등이 피해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 입주자 등을 좀 보호해 주려고 그나마 두고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어디가 분노? 이거. 다시 말,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가진 금은 정지가 나와야 돼. 영업 정지, 정지입니다. 정지를 때리면 누군가 어떤 다른 삼자가 피해를 보죠.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항상 가진 겁니다. 다시 합니다. 정지를 가름하여 부과하는 돈이 뭐다? 이게 가진 겁니다. 돈으로 때우게 하는 거야. 실제로 영업의 정지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여기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돈이 뭐죠? 가진금이 되는데 이게 막 계중도 되고 막 금액 같은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외우면 돼. 이거는 요거 2천만 원입니다. 가진금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마 가진금이 표시가 됐을 것 같은데 니은의 사례 있죠. 역시 우리와 관련되는 거. 공동대 관리법에 보면은 밑에 보면 왜 이게 나왔나? 아니다. 가진금이 어디가 있지? 맞다. 니은의 사례가 나와 있죠. 사례 거기 보면 A를 지금 말씀드렸잖아. A가 뭐라고 돼 있죠? 주택 관리업자에 대해서 뭐에 가름하여? 항상 뭔가 가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하는 돈이 뭐다? 가진금인데 가진금은 금액까지 다 외워두셔야 돼.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 가진금이 뭐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지에 가름해서 하는 게 뭐다? 가진금이다. 그죠? 가진금은 일종의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돈으로 이제 부과하는 것이지 형벌이다 형벌이 아니다. 형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삼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하는 돈이 뭐다? 가진금이 된다.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태료와 가진금은 당연히 다르죠. 다시 요거 가태료는 뭐죠? 벌금은 뭐죠? 형벌이지만 벌금 형벌이지만 가진금은 뭐에 가름해서 부과하는 돈이죠. 그렇죠. 특히 주택관리업자는 얼마다? 2천. 그거는 지금 외우고 들어가자고요. 주택관리업자 알아두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벌금 돈이죠. 돈을 부과시키는 거야. 이것도 돈이죠. 돈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
벌금은 형벌이죠. 형벌인데 형벌이 아닌 것 중에 가태료가 있는데 벌금과 가태료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어떤 경우는 벌금이고 어떤 경우는 가태료인지 이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뭘 안다? 벌금은 뭐다? 형벌이다. 가태료는 형벌이다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가진금은 뭐뭐에 가름해서 부과하죠. 형벌이다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아닌 겁니다. 주로 이제 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뭐다? 가진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돈이죠.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어떤 돈이냐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그럼 건축물을 지을 때 아까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고 건축하면 혹시 무슨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이지. 신고 대상인데 신고 안 하고 하면 무신고 건물이랍니까? 이게 약속이랬지 아까. 모든 우리 건축법 규정을 어긴 것을 위반 건물이래요. 무허가 건물 이런 소리 하지 마. 무허가도 위반 건물의 일종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 용적률 들어봤죠? 용적률 들어봤죠? 용적률을 초과해서 짓게 되면 혹시 위반 건물입니까? 다 위반이야. 법을 어기면 무조건 위반이야. 위반 건물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지었어. 실제로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았고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물을 떡 짓게 되면 이거 위반 건물이잖아요. 하면 우선은요. 어떤 행정기관 이게 주로 아까 시자재장이야.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시정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요. 무슨 명령을? 이걸 시정명령이라 그래. 법을 어겼으니까 용적률을 높이 지었으니까 용적률을 초과해서 지은 부분을 철거해라 해체해라 하는 명령을 무슨 명령을 한다? 시정명령을 하는데 명령은 따라줘야 됩니까? 안 따라줘야 됩니까?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벌금입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다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건축법에서 대표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행을 안 하더라 하면은 요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 뭐다? 이게 중요하십니다. 출제 한 8번 정도 나왔습니다. 진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요거 딱 읽어둡니다. 다시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하지 말고 위반 건물이에요.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기분 나쁘죠. 허가권자가 뭐를 내린다고요? 시정명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해야 된다 안 하더라 했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 뭐다?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금 금액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할 수 있죠? 자, 매달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매달 부과하면 사람이 돌아봅니다. 진짜. 예? 그래서 1년에 2회까지만 외웁시다.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9번 양갈로입니다. 9번 양갈로 보면 허가권자는 이게 전부 중요한 단어입니다. 허가권자가 이행강제를 부과한다는 거야. 무슨 건물에 대해서? 위반 건물에 대해서. 거기 보면 또 혹시 시정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죠. 몇 번에 걸쳐?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자체 조례가 딱 나오잖아. 다시 말하면 최대 1년에 2번까지 할 수 있는데 몇 번 할지는 뭐로 정한다고요? 아까 조례로 정한다는 거야. 우리 아까 서울특별시도 조례죠. 지자체죠. 그래서 조례로서 3번 할 수 있나요? 못 하는 거야. 2번까지. 2번까지. 한 번 할 수도 있나요?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두 번 할지 한 번 할지는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지. 조례만 알면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한다?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데 우선은 위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죠. 우선은 뭐를 내린다? 명령을 내린다. 그게 뭐죠? 시정명을 내렸는데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 부과징수를 한다. 1년에 몇 회? 2회 범위에서 뭐로 정하는? 시자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을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 자, 이게 이제 돈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를 했던 겁니다. 다시 벌금은 형벌입니까? 형벌이다. 형벌이 아닌 돈 중에 출제 많이 됐던 게 과징금이야. 과징금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뭐 정지에 가름하여다. 뭐뭐 정지에서 가름해서 부과하는 돈이 뭐다? 과징금이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한다? 허가권자가 한다. 무슨 건물에 대해서 한다? 위반 건물에 대해서 한다. 무슨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 할 때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1년에 몇 회? 2회. 뭐로 정하는? 이게 이제 조례가 여기 또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기초 강의들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과 특별법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일반 특별법 있죠. 전부 다 해야 되지만 몇 가지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아까 했지만 건축법은 건물에 대한 법이죠. 예? 근데 주택법은 주택에 대한 법이죠. 주택도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이 특별법이지. 특히 건축물이 아까 용도가 몇 개 됐죠? 30개 용도가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가 공동택이랬죠. 용도가. 공동택을 다 건축을 하려면은 특별히 규제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무슨 법이다? 주택법이라고. 주택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야. 건축법의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은 뭐에 대한 법이죠? 주택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럼 주택을 구태여 나누자면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중에 하더라도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는 거지. 둘 다 주택입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이 분양을 하려고 300세대 건설할 수도 있지만은 임대를 하려고 100세대 건설할 수 있죠. 어쨌든 주택이죠. 그거 지을 때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주택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주택법에 따라서. 근데 목적이 다르죠. 아까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잖아. 그러면 그 두 개 법을 따지자고요. 따질 때는 뭐가 특별법이죠? 주택법하고 예를 들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면 어느 게 특별법이지? 그렇지. 왜? 이거는 주택 중에서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잖아요. 이것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라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한 법이 제일 밑에 4번입니다. 4번 발표하시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동주택은요. 예? 공동주택은 건축물입니까? 주택입니까? 건축물이기도 하고 주택이기도 하죠. 근데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댔죠. 아까. 가장 특별법이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죠. 공동주택 관리법인데 이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라면서요. 그럼 집합건물을 관리를 할 때는 집합건물을 만들었다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 만들어서 관리를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을 합시다. 집합건물을 했을 때 집합건물을 만들었다고요. 건설했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그게 이게 집합건물 이름을 잘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라면서요. 그럼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거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법이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법은 없어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규정을 다 못하거든요. 그럼 규정을 안 하면 무슨 법에 따라서 한다? 다시 공동주택관리법은 법 이름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이죠. 그런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모든 공동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을 다 규정을 못한다니까요. 규정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집합건물로 적용하는 거지. 예? 집합건물로 적용한다니까요. 집합건물 중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를 또 이야기했냐, 요거. 의무관리 공동택에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누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죠? 자, 좀 뭔가 자격 있고 아주 관리 잘할 사람이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지. 누가 해야 되죠? 주택관리업자 하면 10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관리 주체라고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 아주 핵심적인 걸 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관리 주체 속에는 뭐 한 5사람이 있게 되는데 아까 위탁 관리일 때 누구죠? 요 사람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야. 위탁 관리일 때는 이 사람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럼 자치 관리도 있다면서요? 자치 관리일 때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돼.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자치 관리일 때는 누구다?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탁 관리일 때는 그렇지.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야. 실력이 대단하네요. 그러면 의무관리일 때는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만약에 자, 지금 봅니다. 여기 300세대 아파트가 건설이 됐습니다. 300세대 아파트가 건설이 됐죠. 건설이 완공이 돼서 막 입주가 한 사람 한 사람 입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자치관리, 위탁관리 결정도 안 됐어. 근데 300세대는 의무관리죠.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럼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이때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야. 인계하기 전에 누구도? 사업주체도 관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관리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반드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물을 하는데 이게 의무관리가 아니다 하면은 관리주체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공동택이라고 해서 항상 관리주체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의무관리가 아니면은 관리주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네? 필요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으면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50세대 규모의 5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여러분들 건물을 하신다고. 뭐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야. 명칭이 만약에 뭐 소장이라 하자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명칭을 만약 소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이거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누가 합니까? 제가 이제 엄청난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일 때만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주체가 없어도 된다. 근데 관리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5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관리를 한다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관리주체는 아닌 거지. 그 사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예? 관리단이라 하면 안 되고 이게 관리인이야. 이게 뭐라고요? 관리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예? 이게 무슨 법에 나오냐면 집합건물에 나오는 거야. 이게 집합건물법에 보면 관리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다시 의무관리일 때는 누가 있어야 되고?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주체는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 대신에 공동택이라면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란 건 아니다. 참. 관리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반드시 있는 건 아니야 또. 관리인이 없어도 됩니다. 희한하다고요. 이게 법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다? 이게 집합건물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정확한 이름이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이죠.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법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근데
특별히 공동대 관리법이 있죠. 그럼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 아시죠? 그래서 공동대 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네. 없으면 무슨 법? 집합금을. 그 집합금물법에 관리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네? 다시 의무관리일 때 누가 있어야 된다? 관리처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관리가 아니면 관리처는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집합금물이기 때문에 집합금물법상에 누가 한다고 주로? 관리인이 한다. 이게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여러 번 나왔지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주자 대표를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까?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공동대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출제 한 18번 나왔습니다. 진짜. 의무관리 대상.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입대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입주자 대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무관리가 아니면 입대위는 필요 없죠. 이럴 때 입대위에 대체되는 어떤 단체가 있게 되는데 그 단체가 뭐죠? 이게 관리단이야. 이게 뭐라고요? 관리단이야. 이게 집합금물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입대위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서 가로가 따라서 나와. 입대위 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를 말한다? 관리단. 관리주체 가로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관리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대체되는 기구야. 다시 입대위 대체되는 단체가 뭐다고요? 관리단이고. 입대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대위 대빵이 누구예요? 입대위 대표하는 사람이. 회장이 회장. 입대위는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이 되죠. 자치관리로 결정됐을 때 자치관리일 때 대표가 누구예요? 이게 출제 최근에 언제 5번이나 나왔네. 이게 관리사무소장이야. 모든 경우에 회장이 대빵이 아닙니다. 다시 입대위의 대빵은 누구다? 회장이 되고 자치관리일 때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죠. 그 대표를 누가 하죠?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거예요. 자, 항상 단체가 있으면 대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방기본법 했죠. 소방기본법에서 불 끄는 그걸 소방이라 한다 했잖아요. 소방활동을 누가 하냐면 소방대가 하거든. 불 끄는 활동을 누가 한다고요? 소방활동이라 하는데 소방대가 한다고요. 그럼 소방대는 단체죠. 대빵이 있어야 되잖아. 대빵이 뭐라 하죠? 그거 소방대장이야. 다 기출문제였어요. 자, 합니다. 다시 의무관리일 때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의무관리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주체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자치관리일 때는 누구다?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탁관리일 때는 예? 주택임대관리업자. 인수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도 관리주체다.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다. 근데 거꾸로 의무관리가 아니면 이거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이 있다.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입대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입대위가 아닐 때는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입대위는 필요가 없지만 뭐는 당연 설립이다. 이게 관리단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공동대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동대에는 관리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다니까요. 아닙니다. 관리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진짜입니다. 관리규약도 의무관리일 때만 있는 거야. 의무관리가 딱 나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외워두셔야 된다.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지만. 자, 다시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입대를 반드시 이제 구성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리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체계를 딱 잡아두셔야 돼. 다시 말하면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규약 필요 없어. 그러나 뭐는 있어야 돼. 집합금물법에 따르면. 그게 규약이야 그냥. 이게 비교 대상이 된다니까.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러분들 적는 분이 있는데 자 거기서 그걸 위해서 다시 합니다. 관리주체에 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관리주체에 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여기에 상한 사람이 누구다?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입대에 대비되는 단체가 뭐라고요? 관리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관리단이 되는 것이지. 관리 규약에 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요거를 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법률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자고 이런 용어를 쓰자고 용어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는요. 각 법 14개 법령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게 아까 했지만 용어 정리야. 용어 정리. 이 용어 정리가 철저히 되셔야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상하는 게 누구라고요? 관리인. 여기에 상한 사람이 관리단. 여기에 요걸 규약이라 한다고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책에는 없지만 이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 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다. 여러분 민법은요. 민법 뷰죠. 민법은 혹시 사법입니까? 민법은 사법이에요. 법규에서 아까 14개 법령은 무슨 법이죠? 일종의 사법의 반대가 뭐죠? 공법이에요. 공법. 이게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민법을 왜 공부합니까? 민법은 진짜 중요한 법이지. 예? 민법은 누구 간의 상인 간의 갑과 을이 갑이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어요. 팔고 싶어요. 을한테 팔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면 팔리죠? 뭘 하는 거죠? 갑이 자기 집을 을한테 팔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예? 아니 좀 용어를 좀 우리 법규하고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갑이 자기 집을 팔려고 한다. 을이 갑의 집을 살려고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뭐를 체결해야 됩니까? 예? 이게 계약이야. 이게 계약이야.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되는데 계약은 종류가 많죠. 이게 매매 계약이지. 자, 이번에는 갑의 집을 을이 빌려 쓰려고 해요. 이 사람 사이도 계약 맺죠. 요거는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을 맺는데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까?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까? 마치 이게 중요한 거야. 법률 행위라는 것은 계약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주로 단독 행위가 있는 거야.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가 있게 이 체계를 좀 잡아 두셔야 됩니다. 법규를 공부하려면 이거 알아두셔야 돼. 단독 행위와 계약의 차이점이 뭐죠? 네, 단독 행위는 일방의 의사 표시로서 그냥 법률 효과가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게 계약이거든요. 계약은요,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지. 이게 청약과 성약이라는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요 계약을 맺을 때 갑이 유리하도록 해야 됩니까? 을이 유리하도록 해야 됩니까? 누가 유리하게 하면 안 되죠. 이걸 사적 자치 원칙이란다고요. 그러니까 갑한테 유리해서도 안 되고 을한테 유리하게 해서도 안 되죠. 사인 간의 거래는 누가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입장이죠.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법인 반면에 공법은 그렇지 않는 거야. 아까 했지만 건축법 있죠. 건축법은 뭐에 대한 법이다? 건축물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분이 땅이 좀 있는데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갑은 있죠. 남한테 타치를 안 받고 자기가 10층 정도의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10층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까? 이상한 질문이지만. 10층이라는 너무 심하다. 100층이라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 땅에다가 지금 자기는 최대한 많이 짓고 싶어. 누구든지 그렇잖아. 이걸 해버리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 규제를 하는 거야. 위에서 건축은 좋다. 건축은 허가받고 하라. 아까 했죠. 허가받고 하는데 이럴 때는 허가해주고 이럴 때는 허가 안 해준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용적률도 했죠. 용적률을 지켜서 오면 해줄게.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예, 땅 규모에 따라서 용적률에 따라서 짓게 되죠. 그게 누가 힘이 세죠? 이 사람보다 힘 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국가 등이야.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권자로서 허가를 해주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법은 어떻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입장이 있는 것이지만 공법은 뭐다고요? 항상 규제법이야. 규제법. 규제를 하는 거야. 개인 입장에서야 막 자기 자유롭게 건축하고 싶지. 건축 자재도 싼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싼 자재에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야. 어떤 법에 맞는 재료를 써서 법에 맞는 용적률에 맞춰서 해야만 허가를 해주겠죠. 그것이 공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4개 법이 전부 거의 돼서 공법이야. 주택은 더 규제를 많이 한다 했죠. 주택법에 따른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재건축 들어봤죠. 재건축. 그럼 재건축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제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하잖아. 몇 년은 지나야 되고 뭐 있잖아요. 재건축.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이게 주관식문제 나왔다고. 재건축에 대한 것은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재건축을 하고 산다고 누군가가 어느 아파트가 막 한 40년 정도 지나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예? 그거 이제 일부러 자꾸 하는 거예요. 체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4페이지를 보실까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어느 정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보면 첫 번째가 주택법이죠. 주택법은 주택에 대한 법이죠. 주택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는, 건설한다든지 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예? 맞습니까? 건축법이 있습니까? 건축법은 뭐에 대한 법이죠? 건축물에 대한 법이다.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규제가 세다, 약하다, 주택법보다. 약하다고요.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주택법은 이거보다 세다. 사업계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은 규제를 더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시험범위에 두 문제가 나와요. 그게 이른바 그 밑에가 주관식 문제 나왔는데 건축법 다음이 뭐예요? 건축법 밑에가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거 항상 두 문제 나와. 지금 제가 체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특별법입니까? 가장 특별법이야. 재건축을 할 때는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에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 건물을 지을 때 무슨 법에 따라서 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도 나중에 재개발을 할 수 있죠. 재개발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해야 돼? 똑같다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지금 체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법과 관련돼서는 사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공법인데 사법과 공법의 차이점은 사법은 그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법률행위야. 사실은 법률행위를 할 때 서로 간의 그 법 규정이 균형이 딱 잡혀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유리하게 있는 거 없지. 누구나 공평하게 하는 법 있죠. 요게 민법인 반면에 사법인 반면에 공법은 항상 규제법이야. 누구든지 뭐 쉽게 건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공익적으로 위험하죠. 이게 공익이야.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공법이. 우리가 공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좀 상세히 했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법을 해보자고요. 네? 주택법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